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V 코어 교재 이거 준비하셨죠? 지금 앞에 이제 보시면 분자부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강의에서 했던 것들을 교재로 정리를 쭉 해보는 시간입니다. 교재 저랑 같이 밑줄도 그어보시고 또 교재에 담겨져 있는 각 행간의 의미들도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매핑. 그지? 교재 앞쪽에 매핑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A, B, C 넘어가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좀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뭘 배운다는 걸 알잖아요. 자,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분자라는 파트를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겁니다. 처음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물. 그죠? 물. 자, 두 번째는요, 뭐예요? 핵산을 공부하는 거죠. 핵산. 핵산. 자, 핵산은 DNA도 있고 RNA도 있지 않습니까? DNA도 있고 RNA도 있겠죠. 이 두 개를 공부하는 겁니다. 얘들의 특징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뭘 준비해요? 단백질. 이거 특징을 아는 거죠. 탄수화물. 얘들의 특징을 아는 겁니다. 얘들의 특징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방을 아는 겁니다. 역시 얘들의 특징을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비타민이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분자는요. 물이 뭔지, DNA가 뭔지, RNA가 뭔지, 단백질이 뭔지, 탄수화물 뭔지. 그지? 지방, 비타민. 얘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맞출 수 있죠. 뭐가 나왔을 때 문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준비합시다. 오케이? 자, 우리 교재 뒤쪽으로 이제 가볼까요? 자, 뒤쪽으로 가보시면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자, 15페이지. 생명과학의 접근 체계라는 용어가 나왔죠. 자, 교재 거기 첫 번째 페이지잖아요. 교재 15페이지입니다. 자, 생명과학의 접근 체계. 일반학 교재에서 다루는 생물학의 범위는 생물권, 군계, 군집, 개체군, 개체, 기관, 조직, 세포, 분자 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본 거예요? 아주 큰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로 간 거죠. 그죠?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분자입니다. 분자. 지금 분자 이거 한 거죠? 분자 이거 한 거예요. 자, 분자 한 겁니다. 분자. 자, 이 분자라는 걸 우리 공부를 해나가는 건데 이 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분자가 뭐가 있는가 따져보는 거죠. 자, 우리 교재는 역순으로 간 거예요. 분자를 먼저 배우겠다. 세포에 들어있는 것 중에 분자를 배운다. 올라가면요, 세포죠. 얘들이 들어가 있는 게 세포지 않습니까? 얘들이 들어가 있는 게 세포입니다. 그럼 세포를 배우죠. 자, 더 가요. 조직. 같은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건 조직이죠. 조직. 자, 조직들이 모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기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세포의 경우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 네 가지가 있죠. 자, 이 네 가지의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다. 심장, 신장, 폐, 위, 소장, 이런 게 기관이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그 기관계, 호흡계, 소화계, 이런 기관계가 모이면 개체가 되죠. 개체들이 모이면 개체군이 됩니다. 개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우리들이 개체잖아요. 그죠? 개체군이라는 게 이제 있을 텐데, 개체군. 개체군은 한 종입니다. 한 종. 한 종.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한 서식지예요. 한 서식지. 한 서식지에 살고 있는 한 종. 한 서식지에 살고 있는 한 종. 이걸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개체군. 뭐 예를 들어서, 한 서식지니까 우리 대한민국 얘기해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게 개체군이죠. 그렇죠? 네. 자, 일본에 살고 있다. 일본 사람들. 우리랑 같은 개체군이야? 아니에요. 걔들은 쪽발이잖아요. 다르죠?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유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물학에서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구분하는 겁니다. 자, 군집 되죠? 군집. 자, 개체군들이 모이면 군집이 됩니다. 자,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을 말하죠. 모든 종. 물론 같은 서식지 내. 같은 서식지에 살고 있는 것들은 모든 종 했을 때 군집입니다. 군집. 더 올라가요. 그럼 뭐가 됐어요? 군계 생물권 가죠?
군계는 생태계를 말하는 겁니다. 생태계. 수생물 군계, 육상생물 군계, 이런 것들이 군계죠. 더 올라가면 생물권, 지구 전체, 생물 살고 있는 그 권역, 그거를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린 여기까지 쭉 갈 거예요. 쭉 가서 하나하나씩 배울 거죠. 분자라는 게 A 단원이고요. 생태학 가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진화학에서는 얘들의 변화 과정을 보는 거고요. 그럼 Z까지 쭉 가는 겁니다. A부터 Z까지 아래 단계부터 윗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래서 A 단원은 제가 분자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고, B와 C 단원은 세포에 대한 걸 공부하는 겁니다. 세포. D도 세포네요. D도 세포죠. 세포에 분열이 되는 걸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단원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현상들. 어디까지? K까지. K까지요. 그 다음 L과 M 가면 그때부터는 기관들,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교재 다음 장 넘겨보시고요. 19페이지로 가보십시다. 19페이지. 물이죠. 자, 19페이지 가보면 물입니다. 물. 자, 물 중요한 것들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3번 동그라미 보십시오. 물 분자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끼리는 수소결합을 한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죠. 물 분자끼리는 수소결합을 합니다.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에 비해서 약한 결합이에요. 약한 결합. 자, 물 분자가 있을 때 물 분자 간의 수소결합, 약한 결합이죠. 자, 근데 이 결합이 금방금방 끊어지지만 워낙 물 분자가 많기 때문에 강하게 결합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번 보시면 물은 응집현상, 온도 조절 능력, 4도씨에서 밀도가 더 높다. 누구보다요? 즉 물이 얼음과 비교했을 때 물이 4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보다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0도씨에 해당하는 얼음이 물 위에 뜰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수생물, 하천에서 겨울이 된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됐었죠. 자, 그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20페이지에 4도씨에서 밀도가 높다는 게 중요한 특징인데 그 결과 세 줄 내려와 보십시오. 액체 상태의 물 위에 얼음이 떠요. 그 결과 수중생물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생명체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가보시면요. 용메로스의 성질 중에 두 번째 줄 끝에 가보세요. 극성을 띠거나 이온성이라면 물에 대해 친화성이 높다. 그게 이제 친수성이죠. 그럼 친수성이다 라는 겁니다. 친수성. 친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극성이다 라는 거예요. 극성. 친수성은 극성이죠. 극성. 자, 극성인 것은 되게 뭐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극성 분자들 이온. 대부분은 극성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핵산 있죠. 핵산. DNA, RNA. 이거 다 극성이죠. 또 단백질. 이거 다 극성이고요. 또 탄수화물. 이거 다 극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체 내 분자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극성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하잖아요.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극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비극성 분자.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물은 극성 분자잖아요. 물과 친하지 않죠? 이런 것들 누가 있어요? 지방이죠. 지방.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수성인 것들, 물과 친한 것들은 친수성, 비극성이어서 물을 미료한 성질이 있는 것들, 지방, 이런 것들은 소수성이죠. 자, 이렇게 물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1페이지로 가봅시다. 21페이지. 자, 핵산이죠. 핵산. 자, 1번 동그라미 여러분, CHOMP로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P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자,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핵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CHOMP라는 걸 구성되어 있을 때 핵산은 인산기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백질은 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보시면 유클레오티드가 단위체이고 인산과 오탄당과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죠. 인산, 오탄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유클레오티드라고 부른다. 유클레오티드. 자, 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그림 밑에 중간에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핵이 존재한다. 그리고 인산기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음전하.
음전화 마이너스 되어 있죠. 자, 음전화를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 핵산 무슨 전화 띠는 거예요? 음전화 띱니다. 왜요? 인산기 때문에. 인산기 때문에 음전화를 띠는 게 특징. 자, 그 다음 내려가 보시면 세로 내려갔을 때 자, DNA는 A, U, CG 있습니까? A, T, CG 있죠? 자, DNA는요. C, T, A, G.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DNA는 C, T, A, G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RNA는 이 T 대신에 U가 들어가 있죠. RNA는 T 대신에 U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RNA건 DNA건 네 종류 연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DNA는 A, T, C, G, RNA는 A, U, C, G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자, DNA의 중합체는 두 가닥이 서로 붙은 이중나선 구조가 가지고 있고 RNA는 한 가닥짜리였죠.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자, 오탄당에 대한 얘기죠. 오탄당에 대한 얘기. DNA의 경우에는 2번 탄소에 H가 있고요. RNA의 경우에는요. 2번 탄소에 OH가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자, DNA의 경우에는 2번 탄소에 H가 있고 RNA의 경우에는 2번 탄소에 OH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2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22페이지. 자, 5번 동그라미입니다. 5번 동그라미.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적어 놓은 원본 책과 같다. 그래서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전부 다 뭐예요? 다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세포가 10조 개가 있는데 그 10조 개의 세포가 전부 다 똑같은 DN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다 다른 이유는 뭐야? 그 유전자는 똑같지만 그 유전자라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지는 RNA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세포들마다 저마다 필요한 일부의 정보를 RNA로 만든다. 그때 이러한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RNA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 것인데 그 종류들 mRNA, rRNA, tRNA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mRNA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를 전달한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 tRNA는 운반을 한다. 트랜스퍼 RNA라고 해요. 아미노산을 운반한다. rRNA는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다. rRNA. 자, 6번을 보시게 되면요. 유전자의 발현 경로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지? 예, DNA에서 RNA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넘기시고요. 자, 7번을 가보시면은요. 그 정보의 흐름에 대한 것을 센트럴 도그마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이 그림 뒤에 가면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 DNA가 두 가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DNA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을 RNA로 만듭니다. 보면은 밑에 가닥이 RNA로 만들어졌을 텐데 밑에 있는 가닥을 보게 되면 T 대신에 U가 있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 RNA를 가지고 단백질, 아미노산들을 만들 수 있죠. 자,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mRNA에서 지정을 할 때 세 자리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자, RNA는 4개의 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의 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4개 중에 하나가 오고 두 번째 자리에도 4개 중에 하나가 오고 세 번째 자리에 4개 중에 하나가 온다면 64개의 조합이 가능한 거죠. 64개의 조합이 가능한 거죠. 그럼 64개의 조합이 가능하니까 20개를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2개만 갖고 하면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4 곱하기 4,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4개가 되니까 충분히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개의 연기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자, 뒤에 가면 자세히 다루니까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단백질. 23페이지입니다. 단백질. 자,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요. 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중합이 된다. 아미노산끼리 지금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요. 붙었다라는 게 중합이잖아요. 자, 중합이 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폴리페티드가 여러 결합에 의해서 마치 로프가 꼬이듯이 꼬였다. 그 결과 복잡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3차원적 입체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입체 구조에 따라 일을 하는 거죠. 그건 뭐 다양한 일입니다. 단백질들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뭐 구조물, 수송, 운동, 분해, 뭐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단백질의 특성에서요. 24페이지. 구성 원소로서 CHONS가 있다. 자, S 여러분 동그라미 딱 하셔야 돼요. 그지? S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S. S를 가지고 있죠. S. 황. 자, 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메티오닌. 여기 메티오닌. 여기 이제 황 있죠. 자, 그 다음 시스테인. 여기 시스테인. 여기 황 있죠. S. 자,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둘이 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이 없으면 단백질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이 두 개가 없기 때문에 단백질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인이 없으면 핵산 구성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내용 보시게 되면요. S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미노산이고요. 시스테인은요. 황을 이용해서 이황화결을 만드는 게 특징이죠. 3차원적 구조를 만들 때, 단백질 3차원적 구조를 만들 때 이황화결합이라는 현상을 이용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가보시면요. 아미노 종류 20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들을 우리가 단위체라고 부른 거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뭐 크게 관심 가질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5페이지 가보시면 아미노산 20종류의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주 넘기시고요. 26페이지 4번 동그라미 가보시면 이거는 뭐 중요할 수 있죠. 사람의 경우에 체내에서 합성할 수가 없어요.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8개 종류. 성인의 경우에 8종류죠. 성인의 경우에는 8종류. 성인의 경우에는 8종류. 유아의 경우에는 8종류 더하기 2개가 더 들어갑니다. 히스티딘하고요. 히스티딘하고 아르기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불러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죠. 섭취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페이지.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백질에서는 입체 구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1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생명체 내에서 자유에너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다. 자, 저 밑으로 그림 밑으로 가보시면요. 1차 구조. 아미노산은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길게 일렬로 연결되는 것이 1차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아미노산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폴리펩티드라고 부르죠. 폴리펩티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폴리펩티드. 즉 DNA의 정보에 의해서 아미노산들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데 걔들끼리 붙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폴리펩티드라고 부른다는 거지. 자, 걔가 이제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처럼 복잡하게 꼬입니다. 자, 이건 폴리펩티드인데 이 폴리펩티드가 입체 구조를 가지는 폴리펩티드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구조는 알파나선 구조와 베타 변품 구조죠. 28페이지 2차 구조. 폴리펩티드에서 한 펩티드기에 그 폴리펩티드가 그 다음 줄을 바로 갑시다. 수소결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럼 2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꼬이는 알파나선 구조와 반복적으로 접히는 베타 병풍 구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2차 구조는 수소결합이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수소결합이 중요한 것이고 알파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를 가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알파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가 두 번째로 2차 구조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는 구조가 3차 구조인데 얘들은 복잡하게 꼬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3차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 아래쪽 가면 3차 구조. 자, 폴리펩티드라고 하는 것들이 복잡하게 꼬여서 입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3차 구조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힘이 있는데 그건 수소결합, 이온결합, 소우성 상호작용, 이황화결합 이렇게 다룬 거죠. 수소결합, 이온결합, 소우성 상호작용, 이황화결합.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황화결합이죠. 공유결합이고 이 결합이 3차 구조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차 구조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결합, 공유결합인데 이름이 이황화결합이야. 왜? 황 두 개가 참여했다. 황 두 개가 참여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황화결합이라 불러요. 시스테인이라고 아미노산 두 개가 붙었다는 얘기죠. 자, 29페이지 4차 구조입니다. 자, 4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단백질은 여기까지 가서 끝나. 3차 구조에서요. 근데 어떠한 단백질들은 4차 구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4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세 번째 줄에 있죠.
두 개 이상의 폴리페프티드가 각각 3차 구조를 가진 다음 결합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있죠. 자, 헤모글로빈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알파 사슬과 두 개의 베타 사슬이 붙어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헤모글로빈이 지금 보이는데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안에 들어있고요. 적혈구 안에 들어있을 때 알파 폴리펩티드 두 개 하고요. 베타 폴리펩티드 두 개가 붙어가지고요. 알파2, 베타2를 형성한 거야. 그럼 네 개가 붙었기 때문에 사합체 이렇게 부르죠. 사합체. 자, 뭐 꼭 네 개가 있다고 해서 4차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개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4차 구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헤모글로빈은 네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줄에 가보시면 단백질 중 4차 구조를 이루어야만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 각각의 폴리페티드를 서브유닛이라고 한다. 이런 게 하나하나가 뭐예요? 이게 서브유닛이죠. 서브유닛 4개로 이루어져 있죠. 헤모글로빈은요. 서브유닛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차 단백질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뭐 3개, 어떤 것들은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차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깨지는 경우를 지금 얘기해놨죠.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깨지는 경우입니다. 자, 단백질 입체 깨지는 경우는 변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줄에 단백질의 3차원적인 입체 구조, 즉 3차 구조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변성이라고 한다. 변성의 요인으로서는요, 가열, 산, 알칼리, 화학물질 첨가가 있다. 자, 우리가 변성된다라는 겁니다. 변성. 자, 온도를 높게 올리게 되면 변성이 됩니다. 단백질마다 온도가 다 변성되는 온도가 달라요. 어떤 단백질은 온도가 높아야 변성되고 어떤 건 낮아야 변성되죠. 단백질마다 다 다릅니다. 자, 산, HCl이죠. 이건 염산. 염산이 있게 되면 변성이 일어납니다. 단백질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계면활성제라는 게 나왔는데 계면활성제 여러분, 계면활성제 SDS, 소디움 도다이 설페이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이제 세제라고 부르죠. 세제. 세제는 여러분 익숙하시죠? 합성세제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그지? 빨래할 때 쓰는 세제. 자, 그 세제가 있는데 그 세제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변성됩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계면활성제라고 부르고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들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SDS라는 것이 가장 유명한 애입니다. 얘는 좀 기억을 해주십시다. 자, 이렇게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30페이지 아래쪽에 가면 탄수화물 나와 있죠.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당류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단당류, 육탄당 중요하다고 그랬죠. 육탄당 세 종류 있죠. 포도당, 과당, 갈라토스. 이들과는 이성질체다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하죠. 이성질체라고 하는 애들은 분자식은 같다. 세 개가 다 과당이 되었건 갈락토스가 되었건 포당이 되었건 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그런데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성질체. 자, 이당류, 엿당, 젖당, 설탕이 이당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엿당, 절당, 설탕이 이당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다당류, 전분, 녹말,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이 있는 건데 얘들은 포당끼리 결합한 형태죠. 저장형 탄수화물. 자, 글리코겐, 역시 포당끼리 결합을 했는데 이건 동물의 탄수화물. 자, 그 다음 셀룰로스, 포당끼리 결합을 했죠. 이거는 베타 포당끼리 결합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식물 세포벽의 성분이 되죠. 자, 키틴, 아세틸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포당이 아닙니다. 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의 특징. 절지동물의 애골격, 환영동물의 외피, 균계의 세포벽. 균계는 곰팡이 말하죠. 곰팡이의 세포벽.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2번 동그라미에 뒤에 가보시면 세 가지 이성질체인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이 있다. 이거 전부 다 육탄당인데 얘들이 뭡니까? 전부 다 이성질체라는 거죠. 자, 6번 동그라미를 가볼까요? 전분, 글리코겐, 셀룰로스의 차이. 이들 모두 포당으로 얘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분과 글리코겐은 알파 결합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셀룰로스는 베타 결합이다. 그러니까 알파 포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타 포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넘기시고요. 자, 7번 동그라미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끝에 가보시면요. 저장형 다당류의 경우에는 동물의 경우에 글리코겐,
식물의 경우에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합하면 녹말 또는 전분이죠. 합하면 녹말 또는 전분. 자, 이들은 글리코시드 결합이 알파 결합 연결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줄 끝에 가보시면 아밀로스는 1사 결합만 있는 거지만 글리코겐은 1사 결합과 16 결합이 둘 다 있는 게 특징이죠. 1사 결합과 16 결합이 둘 다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그림 보시면요. 자, 글리코겐의 모습인데 이렇게 1사 결합이 있어요. 1사 결합.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16 결합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16 결합이 있는 거죠. 이게 1번 탄소고 얘가 6번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6번 탄소 간의 결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은 4번과 1번이기 때문에 또 1사 결합이야. 계속 다 1사 결합이지만 가지를 딱 칠 때 16 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지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분지가 나와 있죠. 알파 결합들이 있고 알파 결합이 있고 알파 결합이 있는데 분지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지를 칠 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16 결합이 있는 거죠. 16 결합. 예? 16 결합이 여기 다 있는 거죠. 16 결합이. 16 결합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16 결합. 자, 그 다음 줄 보시면요. 구조 다당류는 동물의 경우에는 키틴, 식물의 경우에는 셀룰로스가 있다. 이들은 글리코시드 결합이 베타 결합이다. 즉 베타 포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다음 줄에 가보시면요. 사람의 단백질 중에는 저장형 다당류와 같이 나선형을 이루는 다당류를 인식해 자르는 효소가 있어요. 저 사람, 동물에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밀라아제. 아밀라아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애 자를 수 있어요. 아밀라아제라고 불리우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에서는 아밀레이즈라고 좀 바꾸고 있는데요. 아밀레이즈 또는 아밀라아제라고 하는 것은 저장형 탄수화물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녹말이라든지 또는 글리코겐 이런 것들은 분해할 수가 있는 게 누굽니까? 아밀레이즈입니다. 그런데 셀룰라제라는 게 있습니다. 셀룰라제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셀룰라제라고 하는 것은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어요. 우리 동물은 아밀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세균은요, 셀룰라제를 갖고 있거든요. 세균은 셀룰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 뭐 갖고 있죠? 소는 아밀라제를 갖고 있습니다. 소가 아밀라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럼 식물의 세포벽에는 셀룰로스가 들어있는데 분해할 수 있어요. 왜? 소의 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하나는 혹이, 하나는 벌집이, 하나는 겹주름이, 하나는 주름이 이렇게 4개의 위가 있거든요. 그 중에 혹위라고 하는 곳에 이 셀룰라제를 분비할 수 있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세균이 얘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소가 풀을 뜯어 먹는다 하더라도 분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자, 기억합시다. 동물은 아밀라제 갖고 있고요. 세균은 셀룰라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르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조다당류의 경우에는 3차원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밀라제는요. 조조다당류를 자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질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지질입니다. 자, 지질. 자, 1번 동그라미 CH5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탄소, 수소, 산소죠. 인지질의 경우에는 질소, 인 들어가 있기도 하죠. 자, 3번 가보시면요. 지질은 단위체가 중합하는 거대 분자와는 달리 중합체를 이루지 않는다. 중성지방이라든지 인지질은 자기들끼리 그냥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합체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들끼리 뭉치기 때문에. 반면에 핵산, 탄수화물, 단백질, 앞에서 봤던 것들은 전부 다 중합체를 이룰 수 있는 애들이죠. 자, 지질의 종류입니다. 4번 동그라미. 중성지방.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한 분자가 에스테르 결합 형성했죠.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한 분자가 에스테르 결합입니다. 이건요. 에스테르 결합이죠. 에스테르 결합입니다.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 밑으로 가보시면 그림 밑에 인지질. 지방산 2개와 글리세롤 한 분자 그리고 인산기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줄 구조적인 특징은 인산기 쪽은 친수성인데 지방산 쪽은 소우성이에요. 그래서 수용액에 넣으면 인지질 분자가 모인다는 거죠. 그걸 밑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인지질이죠. 인지질 분자를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이와 같은 미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걸 미셸 구조라고 부르죠. 미셸 구조. 근데 또 이와 같은 막을 만들 수도 있죠.
미셸 구조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미셸 구조. 자, 근데 얘는 뭐예요? 막이죠, 막. 인지질 이중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지질 이중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지질 이중충. 인지질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표현하죠. 자, 미셸 구조를 만들거나 인지질 이중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미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인지질의 지방산이 마주본 형태의 인지질 이중충을 만든다. 세포 내부에 수용하는 막을 형성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35페이지. 자, 스테로이드죠. 자, 스테로이드는 링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특징. 지방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형성이 되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스테로이드는 4개의 링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특징. 그중 끝에 가보시면 콜레스테롤을 이용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재료죠. 콜레스테롤은 재료. 스테롤 한 종류의 동물막의 구성 성분이고 다른 스테롤을 변화할 수 있는 전구체, 재료로 쓸 수 있다는 표현이죠. 자, 5번 동그라미입니다. 자, 지방산은 구조에 따라 포화지방 또는 불포화지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포화지방은요. 지방산 탄화수소들이 모두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상황이에요. 수소가 포화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요. 그 결과 뒤에 가보시면요. 지방이 상온에서 고체가 된다는 거죠. 중성지방은 상온에서 고체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중성지방은요. 상온에서 고체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와 같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차곡차곡 다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중성지방이라고 했을 때 지방산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들은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상온에서 고체. 자, 지방산은 인지질에 들어있죠. 인지질에. 자,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막을 구성했을 때 그 인지질이 막 움직여 다니잖아요. 자, 움직여 다닌다고 했을 때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뭐예요? 떨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인지질이 유동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지방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인지질일 수도 있거든요. 상황을 달라요. 우리가 뜻하는 게 다른 겁니다.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온에서 고체다. 버터다. 인지질은요. 막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반면에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불포화지방이 이게 구부러졌죠. 구부러졌으니까 중성지방의 경우에 어떻다?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어떻게 돼요? 액체다. 상온에서 액체죠. 반면에 인지질의 경우에는요. 인지질의 경우에는 유동성을 얘기한다. 유동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 유동성이 크다.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 내용이죠.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자, 지방산 탄화수소의 탄소들이 결합 중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자연 상태에서는 시스 형태의 불포화 지방산이 생겼어요. 시스 형태. 자, 이게 시스 형태죠. 시스 형태. 즉 보시면은요. 수소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쪽으로 있습니다. 이중결합면을 봤을 때 수소라는 것은 같은 쪽에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조금 달리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자, 이런 그림. 탄소와 탄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같은 쪽으로 꼽아있는 거죠. 이렇게 꺾여져, 이렇게 꺾여져, 이렇게 꺾여져. 저기, 이게 좀,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하다. 자, 이렇게 갔을 때, 이중결합이 있을 때, 이렇게 꺾이는 거, 이렇게. 오케이? 왜 이래? 얘 미쳤나봐요. 자, 이렇게. 예? 자, 그럼 이중결합이 있을 때, 지금 보시면요. 자, 이게 이중결합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같은 쪽에 있잖아요, 이게. 같은 쪽에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시스라고 부르죠, 시스라고. 자, 뭐,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기도 하고, 또 그림들이 안 나오니까, 뭐, 시스, 그래, 외웠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뭐, 의미를 좀 보자면, 같은 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스라고. 그럼 반대편 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편 쪽에 있으면. 자, 반대편 쪽에 있게 되면은, 트랜스라고 부르는 거죠, 트랜스. 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면이 있다고 했을 때 반대편에 놓이잖아요. 이렇게. 그지? 이 직선을 보고 반대편에 놓이잖아. 얘는 같은 쪽에 있지.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걸 트랜스라고 불러요. 이걸 트랜스라고 불러요. 트랜스. 알겠지? 이걸 트랜스라고 부른다고. 자, 어려운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다시 보시면요. 시스 형태의 불포화 지방산이 생겨서 구조가 꾸러지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지방들이 잘 모여있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방이 상온에서 액체를 존재하는 것이다.
식물성 지방이라고 불리우며 올리브가 대표적이다. 자, 이러한 불포화지방제 수소를 첨가하면 포화지방이 되는데 일부는 이와 같은 뭐예요? 트랜스 지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부는 이와 같은 트랜스 지방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구조가 포화지방과 같이 직선의 구조가 가지게 되며 포화지방과 같은 형질을 가지게 되는 게 특징이다. 트랜스 지방이라 불리는 것들은 마가린, 버터 등에 들어있어요. 마가린, 버터가 다 트랜스 지방은 아니고요. 포화지방이 많지만 일부가 들어있다. 이들은 포화지방보다 더 높게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무기염류는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하나하나 특징들을 알게 되니까 당장 외울 건 아니고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비타민이 있습니다. 자, 비타민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들입니다. 그지?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비타민들은 여러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 표가 있잖아요. 지용성 비타민. 자, 이거는 물에 잘 안 녹겠죠? 지용성 비타민 ADEK가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ADEK가 있죠. 자, 외울 때 이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에이, 땡! 이렇게. 요걸 해요. 에이, 땡! 나쁜 놈들. 자, 지방이라고 하니까 왠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이, 땡! 이렇게 외우면 좀 외우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 비타민들이 우리 체내에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걸 섭취를 못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걸 결핍증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 외워야 될 것들은 결핍증이에요. 자, A라는 게 부족하다. 그럼 뭐가 생겨요? 남행증이죠. 그러니까 시각계를 구성하는 그 세포 안에 이게 들어있지. 비타민 A가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남행증 걸리는 겁니다. 별칭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레티놀이죠. 레티놀. 로놉신 성분이다. 로놉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눈에 있는 시각세포들에 들어있죠. 자, 그 다음 D, 칼시트리올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칼시트리올 하는 역할은요, 칼슘 흡수입니다. 칼슘 흡수. 결핍되면요, 구루병 걸린다는 게 특징이죠. 구루병. 자, 비타민 E, 토코페롤, 이거는 별칭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 K, 뒤에 가보시면요, 혈액 응고가 안 되게 된다. 비타민 K가 없으면 혈액 응고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 B12번은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 B12번 뒤에 가보시면 악성 빈혈이다. 비타민 B12번 옆에 적어 놓으십시오. 코발라민. 비타민 B12번이에요. 비타민 B12번 코발라민이라고 부릅니다. 코발라민. 자, 코발라민이라고 부르는 앤데 얘는요 부족하잖아요. 악성 빈혈. 왜? 적혈구가 잘 안 만들어져요. 적혈구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악성 빈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것, 그럼 C, 아스코브산, 용어 알아놓으시고요. 아스코브산, 얘가 없으면요, 괴혈병 걸려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건데, 콜라겐들이 이런 입술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결합 조직을 구성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에이다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다 봤습니다. 에이다논의 내용들 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또 다음 강의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요. 네, 세포막, 그 다음 세포에 대한 얘기들 다 하시고, 또 역시 정리 강의 때 이렇게 뵙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 강의는요, 이와 같이 그냥 교재를 정리하는 거예요. 교재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교재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 또 정리를 좀 더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리한 것들을 밑줄 잘 그어놓으시고,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나중에 필기노트는 비교해보면 또 읽고, 그지?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론 강의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슬라이드 강의를 하고, 교재 정리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필기노트를 어떻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그 정을 쭉 하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지? 예. 자, 우리가 뭐 못 다루는 것들도 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더 못 다루는 것들을, 못 다루는 것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출제 비중이 낮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은 좀 놔두세요. 그럼 또 문제풀이 가면 또 더해질 겁니다. 조금 더 더해지고. 그리고 또 핵심 면에 가면 조금 더 이제 더 해드릴 내용들을 또 정리 추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는 거죠. 점점 넓혀가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